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저는 경제안보에 관한 공개 포럼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방어적인 경제안보 전략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가입니다.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외부 충격이 거세게 반복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공세 때마다 잘 대응하고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국가랑 협상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 다시 말해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추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 의존성이 무기화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안보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성을 갖춘 당당한 전략국가 코리아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그 이니셔티브의 윤곽을 그려가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보급로의 안정성과 에너지 공급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복원력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강화해 나갈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안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경쟁력은 속도만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과 경제를 향해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 10년여 전부터 국제 질서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하는 질서의 특징이 이 경제와 안보가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 출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이른바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수용되는 원칙처럼 관행처럼 이렇게 유지를 되어 오다가 최근서부터 그게 완전히 깨져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2000년, 2001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그런 경향이 심화되더니 최근 1, 2년 사이에 그러한 경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산업 분야의 카드를 어떻게 늘려나가고 또 동시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흐름을 바꾼다라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이 일방적인 공격을 시작했을 때 2월 28일이었죠. 전쟁이 금방 끝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전략이 뭐냐? 호르무즈 해협을 거기의 통항을 교란시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고속정이나 드론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뢰를 부설하겠다 위협을 하고 봉쇄를 하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 바람에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립니다. 물류와 선박 운항이 중단이 되죠.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란으로 봐가지고는 최소의 비용으로 해상 수송 보험 서비스와 에너지 순환 시스템의 장애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이란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이 지리적인 조건, 병목이죠. 호르무즈를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병목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이스라엘의 이 군사적인 압박에 대항을 해내고 있습니다. 공급망을 중심으로 연결된 이 상호 의존의 시대에 이 병목이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경제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사례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경제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상호 의존이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는 상호 의존은 협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기반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탈자유주의 국제 질서에서는 경쟁과 압박을 전하는 통로이자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 안보와 산업 정책을 구분해서 따로 취급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준은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경제안보 정책의 기준은 안보적인 필요성이 되어야 됩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안보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와야지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술 체계, 산업 생태계, 공급망 구조 속에서 제거하기 어려운 기능, 그러니까 이걸 빼버리면, 한국이라는 요소를 빼버리고 나면 전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도록 되는 거, 시스템의 병목을 지배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주요 병목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한번 보십시오. 첨단 반도체 제조, 대만과 한국이 거의 통제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네덜란드와 일본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클라우드와 AI 연산 인프라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광물 정제 가공 중국이 통제를 다 하고 있죠. 한국은 지금 현재 메모리 HBM 분야에서 거의 대체 불가능성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대체 불가능성을 나름대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인구 500만의 조그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체 불가능성을 구축을 했느냐?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병목이 있죠. 그걸 해운 네트워크의 시스템 허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싱가포르이 한 거는 항로 그 자체가 아니라 항로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통제하게 된 거죠. 대체 불가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장기 전략이 필요하고 제도적인 신뢰가 필요하고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자체가 하나의 진입 장벽을 형성하도록 이렇게 해야지만 대체 불가능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한국은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정말 그중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략적 모성이냐 전략적 선명성이냐 대한민국의 전략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됐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가 찍혔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전략적 모성은 더 이상 한국의 선택 여지가 없는 거고 전략적 선명성으로 간다. 그런데 전략적 선명성이면 이게 양자택일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되 이건 양자택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택보다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거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 안보적 필요성을 고려한 경제 안보는 장기 계획과 자본 투자가 필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국가 역할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냥 시장 기능에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한 지리적 병목을 가지고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생존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면 어떤 대체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위기가 닥쳤을 때 미국도 버리지 못하고 중국도 함부로 압박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성. 한국은 그게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회복력이나 경쟁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경제안보 정책, 경제 정책이 아니라 경제안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써놓고 보면 위험과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의 위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 책략이라는 아주 낯선 단어부터 먼저
도발적으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경제 안보 전략이라 하는 것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좀 재구조화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경제안보 관련된 문제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강론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강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론만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강론을 엮어내는 전략의 전략, 메타 전략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저는 보호주의 진영화다라는 시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데 전후 처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지금 동시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적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둘이 따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이면에서 중국은 표정 관리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평화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중요한 강조점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지금까지의 수동적, 방어적, 경제안보 전략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 우리도 좀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좀 말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낯설지만 이제는 고민해야 될 단어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경제책략,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이거는 솔직히 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은 나라는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미국이 구사해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국가책략이라는 개념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스테이트 크래프트, 낯설죠. 국가책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른 나라의 행위자의 행동, 태도, 능력을 바꾸려고 사용하는 영향력 수단의 총체. 어떤 툴을 사용해서 선전, 외교, 군사, 경제. 이 중에 경제라는 방법론을 들여와서 국가가 원하고자 하는 바를 취하는 그것이 바로 경제책략입니다. 그래서 경제책략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떤 학자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제를 수단으로 삼아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 경제안보 전략에 좀 더 확대된 정의를 얘기해 본다면 한국을 둘러싼 불확실한 대내의 환경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 수단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은 단지 경제를 위한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보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제안보 전략을 군사 외교와 동급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격상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나아가서 일종의 슬로건이 될 수도 있겠고 결국 이 두 개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거다. 하나는 강인성을 강화하는 거다. 이게 자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율성을 의미하는 자강이 아니라 저는 자와 강을 따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관세 전쟁 자체는 정책 논리 자체가 문제가 많고 무엇보다도 작동 논리 자체도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금 관세 전쟁의 모순점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단독으로 중국을 상대할 수 없고 진영이 필요해진 패권 세태계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을 너무나도 거래의 관점에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따라서 진영 내에 묘한 구심점이 아닌 원심점으로 미국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진영을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동맹이나 우방이 탈피하게끔 자초하고 있다라는 그 모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 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의 한미 FTA는 일방 통행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한국에 누구든 미국 사람 만날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 FTA를 일방 통행로로 만들지 말라. 이거는 당신네 나라의 제조업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기껏 당신네 제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부품 소재 수출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또 다시 우리는 당신네 무역 적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우리의 죄냐? 적어도 우리가 지금 USMCA보다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에 기여하는 나라인데 USMCA의 페리티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저는 얘기를 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 열량
뭐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방산 수출의 맥락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 안보, 전통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물적 토대다. 이 부분을 긍정적인 경제 책략 수단으로서 어떻게 잘 구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잘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당장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게 지금 당장 석유가 지금 잘 들어오지 않고 있고 석유와 관련된 주요 파생 상품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지난주에 납사를 경제안보 품목에 지정을 했습니다. 납사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앞쪽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납사는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공급 과잉의 주범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을 좀 줄이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석유화학 구조조정의 어떤 핵심 제품이 납사인데 지금 당장 또 납사가 또 안 들어오니까 납사가 지금 이 경제안보 품목이라는 것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당장 우리가 납사가 없으면 소위 말해서 이제 에틸렌이라는 걸 생산을 못하게 되고 에틸렌이 없으면 저희 뭐 흔하게 쓰는 뭐 종량제 봉투도 못 만들고 뭐 수술용 장갑도 못 만들고 주사기도 못 만드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경제안보는 사실 이런 겁니다. 미국의 경제안보가 뭐 반도체, 뭐 인공지능, 뭐 양자, 우주항공 이렇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안보라는 거는 물론 반도체도 우리 경제안보의 중요한 축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직면하는 거는 이런 뭐 요소수, 뭐 납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경제안보의 층위가 상당히 다르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안보의 환경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 주요 패권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경제안보 담론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담론인데 누가 더 어려울까요? 저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될 전선이 너무나 넓고 너무나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달픈 상황인 건데 우리는 이 경제안보라는 모멘텀을 이 산업 경쟁력이나 산업 정책 관점에서 새롭게 봐야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 산업 정책 관점에서 경제안보를 굉장히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양손에 채찍과 당근을 들었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한쪽에서는 관세로 지금 이렇게 때리는 거고 한쪽에서는 당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제조업의 어떤 분업 구조, 공급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선단 반도체 글로벌 지형이 지금 현재 미국이 0%인데 22년 기준으로 0%입니다. 지금 32년에 28%까지 지금 5나노 이하의 최선단 반도체 공정의 어떤 점유율인데 생산 점유율 이게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이죠. 한국이 지금 22년 기준 31%고 32년 기준으로 9%로 떨어지게 됩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어떤 구심력이 작동을 해서 이 반도체 산업 질서가 바뀌게 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가 어딜까? 지금 현재 한국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중국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국이 사실은 여기 제가 써놨지만 좀 차원이 다른 경쟁자입니다. 일본이나 뭐 독일과 같은 이런 제조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실제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우겨우 일본 독일을 넘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제 딱 눈앞에 등장한 국가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상식을 벗어난 산업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이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실제로. 시장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고 사람 뭐 규제 뭐 제도 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국가고 심지어 제도 룰도 잘 지키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런 상식을 벗어나는 국가하고 저희가 싸워야 되는데 뭐 이미 많은 산업들이 이러한 그 결과물로 중국에 다 잠식이 됐습니다. 뭐 디스플레이가 아주 대표적인 뭐 상징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LCD는 넘어갔고 우리가 자신을 하고 있는 그나마 자신을 하고 있는 이 OLED도 사실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거의 뭐 격차가 없다시피 하고 있고 뭐 시장조사 예측으로 보면은 뭐 내년 내후년이면 뒤집어질 거다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중국 문제가 결국은 이 글로벌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가장 큰 어떤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이 지금 한 27.6% 우리 GDP에 굉장히 독특한 숫자인데요. 제조업 비중이 우리 정도 되는 이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에서
저렇게 28% 가까이 되는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가 제조 기반을 잘 가지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국가이죠. 우리 뭐 수출, 뭐 GDP, 뭐 성장과 관련된 모든 이 어떤 그 힘은 제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인 국가였죠, 지난 20년간.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우리가 안정적인 흑자로 완전히 돌아섰는데, 그 안정적 흑자의 가장 큰 배경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었죠. 이제 문제는 중국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지금 부메랑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이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밀고 내려오는 어떤 이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돼서 내려오고 있는 최전선에 저희 전방에 사실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종의 프론티어에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아주 중요한 현재 여건입니다. 지금 가장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 투자에 대한 공백을 저희가 어떻게 잘 이 투자에 대한 힘을, 모멘텀을 이어가느냐가 저는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대미 투자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지금 투자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가야 되는데, 미국의 투자에 대한 문제를 뒤집어서 보면 국내 투자에 대한 이 투자 구축 효과로 다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줄어드는 투자의 공백을 기업들의 투자 인센티브 촉진을 통해서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추진력,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왔던 단어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단어, 선제적 경제안보, 사후적인 대응이 아니라 선제적 경제안보, 두 번째 대체 불가능성.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셨는데, 여기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어떨까. 이번에 호르무즈 위기를 보면서 저는 어떤 그 혹자의 표현처럼 새로운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안보를 아무래도 미중 경쟁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느라고 했는데, 이제 미중 경쟁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리더십 역할에서 후퇴하고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교란시키는 그런 행위자로 되면서 전 세계가 리더십 없는 그런 시기. 그래서 저는 이게 킨들버거의 덫에 빠졌다. 이 리더십 없는 시기에 대공황이 왔던 그런 시기로 오히려 미중 경쟁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또 약간 저는 경제안보의 국면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경제협정, 외교협정이 아니라 투자, 원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양한 층위에서 UAE와 신뢰를 쌓아놓은 것이 중요한 지금 디딤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국가 간의 협정 하나로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협정 하나로, 그러니까 매듭 하나로는 이제는 묶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 위기가 되니까 그 매듭이 느슨해서 다 풀어져 버리고 약속을 안 지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법은 뭔가? 저는 여러 가지 매듭으로 우리가 엮어야 된다. 방산, 조선, 원전 이런 것들을 패키지화해서 함께 들어가는 거라든지, 또 단순히 정부 간 협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 기업의 지분 투자, 전략적 그런 합작 이런 것들이 같이 이끌어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민간들 간의 신뢰 바탕이 돼야 된다. 미국의 에너지부가 한국의 과학자들, 한국의 연구기관들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안보에 다 중요한 매듭들이 되어서 그게 연결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사실 컨트롤 타워 문제가 빠져 있는데요. 저는 컨트롤 타워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선제적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대응 매뉴얼, 그 다음에 공급망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20대 국회에 저는 가장 큰 성과는 공급망 3법을 통과시킨 거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 대체로 세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 앞에는 그 G7 7개국하고 브릭스 4개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규범질서 자유무역 시대에는 개교국, 개도국, 가교국, 선진국으로 순차적으로 우리 국가 인식이 바뀌어 왔다면, 이제 지정학적인 시대, 규범질서의 혼란 시대에는 뭐 과거를 좀
비유해서 신열강이라든가 주요국이라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정체성은 제조업 수출 강국이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G20 각 국가의 제조업과 수출 비중을 그려보면 한국이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매우 아웃라이어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가 야기하고 있는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의 약화를 방지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중국의 국가주도적 경제체제가 야기하는 불공정한 경쟁, 이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자적 규범을 만드는 것 또한 우리 경제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고, 이 두 가지를 원하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분야별 구체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국가적 위상에 맞고 그 위상에 맞는 발언권을 확보하고 앞으로 지정학적 거래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G7 논의에 상시 참여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지금 경제안보적인 산업 문제는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부장의 디지털 탈탄소 전환을 촉진해서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 탈탄소화된 소부장을 보유한 나라가 되는 그런 비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그 경제안보적 고려를 다 충족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방위산업이나 우주산업 쪽에 좀만 남아있던 어떤 새로운 그런 현장형 산업정책 DNA를 복구하지 않으면 새로운 종류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통상 영역에서 중요한 FTA에 대해서는 결국 과거의 자유무역 시대에는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주겠다는 게 그 목표였다면, 경제안보 시대에는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완화해 줄 수 있는 FTA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목표, 과정, 의제를 관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셨던 대체 불가능성, 그리고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대만의 주요 경제 안보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이른바 실리콘 방패 정책이라는 거였습니다. TSMC를 필두로 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팹의 90%가 대만에 있으니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각국은 대만을 보호하려 할 것이다, 대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내핍적인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지표 혹은 그런 자세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완화해야 되겠다, 일종의 반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자산이고 중요한 기술적인 우리가 그라운드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도 주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그라운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기 남부에 이른바 메가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K-IMEC 같은, 지금 벨기에에 있는 IMEC을 대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동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개방적으로, 다만 그 기술의 개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한국의 산업계도 충분히 자본을 대고, 또한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제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의 경제력 혹은 국력을 측정해 왔었던 대표적인 지표였던 GDP라는 것은 상당수가 다 이런 서비스나 제조업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였다면, 앞으로 이 AI라는 가장 거대한 불확실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 제일 중요해질 수 있는 지표는 GDI, 특히 인텔리전스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텔리전스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얼마나 좋은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컴퓨팅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GDI라는 프리즘을 가지고서 한번 경제 안보의 틀을 새롭게 짜보는 것도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춤맞게 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저 랭킹을 따라가 보시면 1등은 단연코 미국입니다. 현재 60점대고요. 2등이 중국입니다. 40점대고, 놀랍게도 한국이 지금 3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룰 베이스로 믿을 수 있고 민주적이고 그리고 제조업의 기반이 있고 숙련된 엔지니어와 이런 과학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독보적으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위치가 우리가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린치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5년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씩 깎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한 15년, 20년 만에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제조업 자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제조업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제15차 5개년 경제 계획이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을 합니다. 거기도 이른바 굴뚝산업들 예전에는 포기하려고 했었다가 이 굴뚝산업마저도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수단으로서 이른바 AX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독파모라 그래서 독자적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아마 올해 안에 최종 후보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조업으로 그리고 그 다음 산업으로 이른바게 굉장히 부드럽게 AX로 전환이 돼서 이제 이 제조업 자체가 강화가 되는 기반을 만들고 이게 나중에는 안보적인 기반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뭘 해야 되느냐. 정부 내에 경제안보 싱크탱크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정부에서 좀 역량 있는 중량급의 인사들이 이 싱크탱크에 들어와서 같이 머리 맞대고 부처별 칸막이 없애고 같이 한번 토론해 보는 것.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정부하고 국회가 정말로 긴밀하게 역할 분담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필요하느냐. 지금처럼 미국이 막무가내로 무리하게 많은 것들을 강압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 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표정 관리하면서 들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권 분립이 엄연히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악역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맡으면서 필요한 부분에서 제대로 투명성 담보하고 절차를 지켜나가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끄는 것까지도 그런 역할 분담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국회는 여당이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 쉽게 정부 움직임에 휩쓸려 가면서 그 배드캅과 굿캅의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논의된 이 경제 안보의 개념이라고 할까, 이게 좀 좁았던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피부에 와닿는 얘기로 한미 간의 그 관세 투자 협정의 문제는 곧바로 미국의 대한국 안보 공약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처럼 굉장히 그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의 동맹국 지도자 와의 그 관계에서는 투자나 통상 분야에서의 비협조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안보 문제에 대한 비협조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안보 문제를 단순히 공급망 문제만 한정해 가지고 보기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준 박사님 이 발표문에서인가요? 여기 봤더니 그 TSMC가 구마모토 현에 건설을 했던 이 팹을 건설을 하는데 발표 후에 6개월 만에 준공이 됐다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6년이 발표 후 6년이 걸려서야 시공을 했다는 얘기를 쓰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략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의 그 통합 기능이 강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서 오늘 회의를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